2차 대전 후에 핵무기 경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 핵 보유국과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들의 영향력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보유국과 그거를 가져다 사용만 해야 되는 국가로 나뉘게 될 수 있고요. 올해 정말 길면 내년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까 하는 걸 고민하는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모 기업에서 AI 혁신센터도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현재 수준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주는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가? 대부분 어떤 직장인들은 AI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뭐 챗GPT 이런 거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주식 주식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냥 새로운 신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넓게 볼 수 있는 건지 넓게 봐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인공지능의 파괴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이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2020년 말에 NSC AI라는 조직을 연방정부 내 백악관 내에서 만들었어요. NSC가 안전보장이사회죠. 인공지능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1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핵심 산업 도약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해야 적대 국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많은 정말 잘 쓴 대량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정책을 여전히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국가 안보 각서가 나왔어요. 내셔널 시큐리티죠. 안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공식적으로 안보 아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인공지능을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백악관 산하의 OMB라고 하는 조직에서 다루었어요. 이 OMB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OMB에서 인공지능을 다룬다는 얘기는 준전시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보각서에서 나온 거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소위 말하는 GPU를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좀 더 내려가면은 전력 에너지까지 포함한 이거 전략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제한 없이 수출 가능. 그런데 적성 국가는 절대 수출 불가. 그리고 애매한 나라들은 쿼터를 정해놓고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결정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라든가 GPU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주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중국 수출이 통제가 돼버리니까 매출이 많이 줄어들겠죠.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저걸 그대로 냅두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서 순위가 역전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전반적인 국가 간의 경쟁 흐름을 인공지능 패권주의 시대 혹은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19세기, 20세기 초 같은 경우는 참선에 이렇게 포, 총, 무장해서 물리적인 영토, 식민지 막 개척해서 그 식민지에서 노동력, 자원 확보해서 시장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는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을 거의 어떤 급으로 보냐면 2차 대전 후에 핵무기 경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 1940년대 중반 2차 대전 종료 후에 핵권, 핵무기 보유를 위한 패권주의의 흐름과 거의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 핵 보유국과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들의 영향력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보유국과 그거를 가져다 사용만 해야 되는 국가로 나뉘게 될 수 있고요. 미국 내부에서는 100점짜리 인공지능을 써서 막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산업에서 적용을 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80점짜리만 써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하듯이. 왜 가능하냐? 전략자산이라. 미국의 최첨단 우주항공기술 대한민국 안 주잖아. 동맹국인데. 우리의 산업, 사회 경쟁력은 80점짜리 인공지능의 한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해외에 있는 되게 잘 만든 챗GPT, 제미나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에서 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인공지능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동해가 맞아, 일본해가 맞아 물었을 때 어떤 AI는 동해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AI는 일본해가 맞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만들면 그렇게 만들겠죠. 어떤 AI는 분쟁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고구려의 역사가 어디의 역사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한국 역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AI에게 물어보면 한국과 중국의 공통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북공정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치관을 가진 지식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 종속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모바일에서 겪어봤잖아요. 지금 현재 모바일 생태계는 명확하게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완전히 재편이 끝나 있습니다. 앱 수수료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앱 서비스들 같은 경우 수수료를 둘이서 앞에서 올려버렸어요. 담합해버렸네요. 네, 각각 뭐 30%씩 올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국감에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소환해서 왜 그랬어요? 막 하면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본사도 아니고? 네, 본사도 아니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공지능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기술이자 국가의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포문을 연 건 우리는 2020년 6월에 GPT-3 오픈 AI에서 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 걸리지 않아 저희가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초거대 생성형 AI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GPT-3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하이퍼클로버는 최초의 한국어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약 5천억 토큰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하였는데 이는 GPT-3에 쓰인 한국어 데이터보다 약 6,500배 이상의 규모이고 기존 네이버의 언어 모델에 쓰인 데이터 대비 3,000배 규모로 50년치의 뉴스, 네이버 블로그에 쌓이는 9년간의 데이터 규모에 필적합니다. 생성형 AI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자체 검색 시장이 있죠. 구글에 점령당하지 않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있으니까요.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된 덕분에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의 인공지능 역량을 100점이라고 치면 중국이 한 60점 정도 돼요. 아무래도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보니까요. 그래서 1등, 2등 명확하고 그리고 3등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3등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투자나 스타트업 생태계 등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규제까지. 그래서 3위고 그 밑으로 있는 게 뭐 영국, 프랑스, 한국,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쪼롬이 내려와서 한국이 6위 정도 됩니다. 근데 3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는 고만고만해요. 말 그대로 고만고만하고요. 미국이 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3등 그룹은 63빌딩보다 좀 높은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로. 뭐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렇게 네.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어떤 그래도 은수저는 되죠. 은수저는 되나요? 은수저는 됩니다. 그 브로드밴드 깔려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 기준으로 보면은 3위 그룹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적어도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중견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의 슈퍼컴퓨터사라고 재작년 작년 합해서 5천억을 그냥 꽂아줬어요. 인공지능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전기가 인공지능 활용하는 데 들어갈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거 한국 안에서 다 안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들과의 동맹, 연합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어야 데이터가 우리나라 안에서 잘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데이터 주권이랑도 연관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상 아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원할 때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미 GPU는 우리가 원할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학교들을 만나봐도 가장 어려움을 처하는 게 GPU 같은 AI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입니다.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 2030년까지 3만 장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곽희정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26년까지 3만 장 정도를 목표로 그 다음에 5만, 10만 그 시점에 가장 강력한 GPU들을 적어도 몇만 장 이상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국가가 정부가 GPU를 구매하는 바잉 파워를 가지고 큰 GPU, 굉장히 많은 GPU를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이걸 특정 기업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 자산으로 합니다.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 하나당 10장씩 이렇게 배급하듯이 분배를 하면은 죽도 박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AI가 100점이라면 90점, 95점짜리 당신들이 만들어 우리가 GPU 대줄게 하는 식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오픈소스로 풀어라.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많은 다른 스타트업들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는 공공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만드는 역량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길면 내년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빨리?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80점짜리만 묻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로 봅니다. 아직까지 90점짜리로 따라갈 수 있으니 여기서 실망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계속해서 90점짜리를 따라가는 노력들을 한 2, 3년 정도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님 저희가 1등은 안 되겠죠? 미국을 자리를 넘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2등은 아니 1등도 될 수 있나요? 꿈을 원대하게. 자, 우리는 3등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잘해야 3등이잖아요. 그래서 꿈은 원대하게 미국만큼 할 수 있도록 가긴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이즈는 작더라도 근데 이 1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에서 다 1등을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술 측면에서 90점을 유지하되 어떤 산업에서는 우리가 1등을 한다. 뾰족뾰족하게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거죠.